곧 죽을 놓친 내한테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을 처발라. 갈비탕 국물이 큰 이모 한복 위로 쏟아지고 산삼뿌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0년을 시댁 뒷바라지에 부어온 며느리, 5년을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온 그 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산삼을 옷서프로 조용히 닦으시던 아버지의 주름진 손. 그 손을 본 순간 며느리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이 여자, 과연 어떻게 반격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55살 정영주입니다. 25년간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5년 전 시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시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제가 방문 요양센터 소속으로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있어요. 며느리이자 요양보호사 두 역할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아온 30년이었죠. 지난주 친정아빠 팔순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이 이야기를 꼭 어디엔가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졌어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이젠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 앉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죠. 시어머니 방문을 열자 지린내가 훅 끼쳤어요. 기저귀를 확인하니 밤새 새어나온 소변이 시트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 대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젖은 시트를 벗겨 세탁기에 밀어넣고 새 기저귀를 채워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반쯤 뜨더니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이불을 확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예요. 기저귀 갈아드리려고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대답했죠. 인연이 또 내 물건 훔치러 왔지. 성재야, 성재야, 이 도둑년 좀 봐라. 시어머니가 벽을 쿵쿵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방 쪽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다시 조용해졌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새 기저귀 테이프를 붙이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젖은 시트를 세탁기에 돌린 뒤 요양보호사 근무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반쪽이었지만 화장할 시간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죽을 끓이는데 남편이 셔츠 바람으로 나왔어요. 여보, 이 셔츠 다림질이 이게 뭐야? 깃이 이렇게 서 있어서 어떻게 회사를 가? 남편이 셔츠 깃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다시 다려줄게. 잠깐만. 저는 죽 냄비에 불을 줄이고 다리미를 꺼냈어요. 됐어. 시간 없어. 아무거나 꺼내 입지. 남편은 옷장을 뒤지며 혼잣말처럼 툭 뱉었죠.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셔츠 하나를 제대로 못 다려. 그 말이 명치에 걸렸지만 저는 죽그릇에 국물이 튀지 않게 조심히 옮겨 담았습니다. 30년을 들어온 소리라 새로울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5숟갈 뜨고 반찬 그릇을 그대로 남긴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와요. 제가 등에 대고 인사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가 남긴 반찬 그릇을 하나하나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고 그제야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식탁에 앉는 그 잠깐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방문 요양사 김 선생이 목욕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어머님 컨디션 어떠세요? 김 선생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새벽에 시트 한번 갈았어요.
목욕은 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리 힘이 어제보다 없으세요. 저는 수건을 건네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장 좀 다녀오세요. 정 선생님 얼굴이 반쪽이에요. 김 선생이 저를 보며 안쓰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챙겨 마트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요구르트, 남편 셔츠 세제, 그리고 아빠께 보내드릴 미역국용 소고기. 한우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결국 국거리로 한 금만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나가는 통신사 요금 12만 원 자동결제 완료. 곧이어 정수기 렌탈료 3만 9천 원 자동결제 완료. 세 번째 문자는 성당 교무금 5만 원이었죠. 저는 잔고를 확인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김 선생은 이미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낮잠에 드셨어요. 화장대 위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뜯어진 홈쇼핑 박스 안에서 밍크 목도리 한 장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죠. 89만 원. 저는 반품 신청 버튼을 누르려고 앱을 열었다가 손가락을 그대로 멈췄어요. 이걸 반품하면 시어머니는 또 사흘을 굶겠다고 하실 테고 남편은 또 저를 나무랄 테니까요. 저는 목도리를 곱게 접어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아가씨였습니다. 새언니 나야. 아가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죠. 저기 우리 지환이 이번에 대학 기숙사 들어가잖아. 보증금이 급해서 200만 원만. 아가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봤어요. 벌써 6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비 80만 원, 두 번째는 교복값 60만 원, 세 번째는 수학여행비 45만 원, 네 번째는 노트북카 130만 원, 다섯 번째는 등록금 380만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굴러갔어요. 아가씨,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어머, 새언니. 내가 언제 마지막 아니라고 했어? 오빠한테 말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새언니한테 하는 거지. 아가씨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좌번호 보내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야 저는 아빠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예요. 영주냐? 밥은 먹었냐? 아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조금 갈라졌습니다. 먹었어요. 아빠, 다음 주 팔순이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릴까요? 저는 애써 밝게 물었죠. 팔순은 무슨 팔순이냐? 오지 마라. 아빠가 짧게 잘랐어요. 아빠, 그래도 팔순인데. 사돈어른 편찮으신데 무슨 잔치냐? 됐다. 끊자. 아빠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에서 뚜뚜 소리가 나는데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빠 위암 수술이 벌써 3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아빠는 밥을 잘 못 넘기셨고 그때부터 저는 명절에도 시어머니 핑계로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시어머니 방에서 홈쇼핑 소리가 낮게 흘러나올 때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어요. 3년 전 아빠 수술비를 붙이고 남은 병원비 걱정에 몰래 붓기 시작한 적금이었습니다. 만기일이 다음 주였죠. 숫자를 손끝으로 몇 번이나 짚었어요. 480만. 이 돈이면 아빠 팔순상은 제대로 차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빠 얼굴에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억지로 넘기시게 할 수 있었죠.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수도꼭지를 최대한 세게 틀어놓고 신경안정제 반알을 손바닥에 털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저인지 아니면 요양보호사인지 아니면 며느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약을 삼키고 물로 입을 헹구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잠꼬대를 하고 계셨죠. 저 도둑년이 또 내 돈을 성재야, 전현종. 시어머니의 잠꼬대가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어요. 거실로 나와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 손에 쥐었죠. 다음 주 팔순만큼은, 다음 주 아빠 팔순만큼은.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를 나흘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은행 문 여는 시간에 맞춰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만기 도장을 찍고 480만 원을 봉투에 담아주는데 그 봉투가 왜 그렇게 얇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지갑에 봉투를 넣고 은행 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제기동 경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약재 냄새가 골목 어기부터 진하게 밀려왔어요. 30년 단골인 한약방 문을 밀고 들어가자 원장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알아보고 반색했죠. 영주야,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축이 났어? 원장님이 계산대 밖으로 나오며 물었어요. 원장님, 오늘은 부탁 좀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팔순이 다음 주에요. 위암 수술하고 나서 아직도 밥을 잘 못 넘기시는데 산삼한 뿌리 드리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갈라졌어요. 원장님이 잠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가셨죠. 한참을 뒤적이시더니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강원도 10만이가 지난주에 보낸 거야. 재배 6년근 장례삼. 시세로는 500 넘게 부르는 물건인데 영주 아빠 드릴 거니까 250만 받을게. 원장님이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어요. 수염 뿌리가 실처럼 뻗어 있는 삼이 붉은 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너무. 제가 말끝을 흐리자 원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아버님 잡숫고 기운 차리시라고 드리는 거야. 두말하지 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애써 참으며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웠죠. 남은 돈으로는 아빠 겨울 내복 2벌과 홍삼정 1병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오실 큰 이모 드릴 실크 스카프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꼿꼿하게 앉아 계셨어요. 낮잠에 드셨어야 할 시간인데 눈이 새파랗게 살아있었죠. 예, 그 종이 가방 뭐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정확히 훑으며 물었습니다. 새벽에 도둑년 부르시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또렷한 발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빠 팔순 선물이에요. 저는 종이 가방을 등 뒤로 슬쩍 옮기며 대답했죠. 팔순? 사돈 어른? 뭘 그리 대단한 걸 사왔길래 등 뒤로 숨겨?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내복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잡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다음 주 목요일이 아빠 팔순이야. 응.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날 하루만 어머님 좀 봐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제가 말끝을 조심히 붙였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나 그날 지점 회의 있어. 반차라도 못 내?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당신이 요양보호사잖아. 왜 나한테 그래? 선희한테 부탁해. 남편이 리모컨을 돌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아가씨는 지난번에도 조카 학원 데려다 준다고 못 온다고 했어. 그럼 돈 좀 쥐어줘봐. 아쉬우면 오겠지. 남편이 다시 리모컨을 돌렸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가씨 번호를 눌렀죠. 아가씨, 나예요. 부탁이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최대한 담담하게 나오려고 애썼어요. 새언니. 무슨 일? 아가씨의 목소리에 이미 뭔가를 감지한 느낌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머님 좀 봐줄 수 있어요? 우리 아빠 팔순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3시간 넘게 봐야 하는 거네. 지환이 학원 픽업도 있고 새언니, 나도 힘든데. 아가씨가 뜸을 들였습니다. 얼마면 돼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 새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 아가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죠. 3시간에 20만 원. 시어머니, 친딸이, 친엄마 봐드리는 값이 3시간에 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대답했어요.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는 그대로죠? 응, 그대로야. 근데 새언니, 잔치 어디서 해? 몇 시부터야? 아가씨가 갑자기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빠 단골 갈비집이에요. 신설동 청기와 갈비. 11시 반부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청기와 갈비. 11시 반. 새언니 걱정 마. 아가씨가 그 대목을 2번 반복해서 되뇌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아가씨가 왜 그렇게 자세히 물었을까 잠깐 갸웃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챙길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잔치 전날 밤 저는 오동나무 상자를 몇 번이나 열어봤어요. 붉은 천이의 삶이 자꾸만 마음에 얹혔죠. 편지지를 꺼내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30에 시집와서 55이 된 지금까지 아빠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요.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영주 올림. 3줄짜리 편지를 봉투에 넣고 상자 뚜껑을 닫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뛰어갔죠.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서랍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뒤지고 계셨어요. 오동나무 상자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상자. 시어머니가 상자 뚜껑을 열어 삼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계셨죠. 어머님, 제가 소리를 지르며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 뿌리는 또, 이거 얼마짜리야?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어요. 어머님, 이거 아빠 드릴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저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죠. 사돈 어른? 사돈 어른한테 이런 걸 사줘? 내 아들 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돈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제가 모은 돈. 내 돈이 어디서 나? 이년아, 네가 벌긴 뭘 벌어. 다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거지.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상자를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상자 뚜껑을 낚아채려다 균형을 잃고 화장대에 팔을 짚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잠옷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죠. 납작하고 반질반질한 검은색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그것을 흘끗 봤어요.
자동차 열쇠였죠.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하시니까 시어머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제가 열쇠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몸을 굽혀 열쇠를 얼른 주워 다시 주머니에 감추셨죠. 몰라. 밖에서 주웠어. 시어머니가 눈을 피하며 웅얼거리셨습니다. 밖에서 주웠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거든요. 저는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 뒤로 스쳤지만 상자를 안고 있는 손이 그것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저는 시어머니 팔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면서도 주머니를 한 손으로 꼭 쥐고 계셨죠. 방을 나와 저는 오동나무 상자를 어디에 숨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옷장 위에 올려둔 여행용 캐리어를 내려 그 안에 상자를 넣고 다시 옷장 위에 올려두었어요. 새벽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3번쯤 일어나 캐리어를 확인했고 4번쯤 시어머니 방문을 살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죠. 목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미리 차렸습니다. 죽을 랩으로 씌우고 요구르트를 냉장고 앞칸에 옮겨두고 약 봉투를 식탁 위에 순서대로 늘어놓았어요. 포스트잇에 아가씨에게 남길 메모를 적었죠. 죽은 전자레인지에 1분, 약은 이 순서대로, 낮잠은 12시쯤. 저는 캐리어를 통째로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죠.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앉아 저는 아빠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꼭 가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국이 식으니 서두르지 마라. 저는 그 짧은 한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죠. 지하철 창밖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무릎 위에 올려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며느리도 요양보호사도 아닌 정만수의 딸로 살아보자.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오동나무 상자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오전 11시 신설동 청기와 갈비 안쪽 방문이 열리자 시골에서 올라오신 큰이모가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손을 흔드셨어요. 영주야, 여기. 큰이모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손짓하셨죠. 방 안에는 이미 20명 남짓 되는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 사촌 언니들, 그리고 상석에는 아빠가 새로 산 남색 양복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앉아 계셨어요. 아빠. 제가 아빠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부르자 아빠가 고개를 살짝 돌리셨습니다. 왔냐? 밥부터 먹어. 아빠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잠겨 있었어요. 큰이모가 제 손에 든 캐리어를 보고 눈이 커지셨죠. 영주야, 그 큰 가방은 뭐냐? 시댁 여행이라도 가는 길이야? 큰이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잠깐만요. 저는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열어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붉은 천에 쌓인 상자를 아빠 앞 접시 옆에 올려놓고 편지를 그 위에 얹었죠. 아빠, 이거요. 팔순 선물. 제가 상자 뚜껑을 살며시 밀어 올렸습니다. 수염이 실처럼 뻗은 삼이 붉은 천 위에서 은은하게 빛을 냈어요. 큰이모가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셨죠. 어머, 이게 뭐야? 만수야, 영주가 너한테 이런 걸 다 준비했다. 큰이모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빠는 삶을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헛기침을 2번 하시고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상자 안을 들여다보셨죠. 이건 진짜 물건이네.
형님, 잡숫고 오래 사셔야겠어요. 작은아버지가 아빠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남동생이 옆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휴대폰을 꺼내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실내복 위에 코트만 걸치고 슬리퍼에 맨발이었죠. 그 뒤에 아가씨가 시어머니 팔을 부축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방 안을 빠르게 훑더니 아빠 앞에 놓인 오동나무 상자에 딱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벗지도 않고 그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죠. 어머님 앉으세요. 신발부터.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시어머니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획 뿌리치셨어요. 나라 이년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죠. 시어머니가 상 앞에 서서 상다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온몸에 힘을 실어 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으셨죠. 갈비탕 국물이 큰 이모 한복 치마로 쏟아졌습니다. 산삼이 상자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김치 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지고 밥 공기가 사방으로 굴러갔죠. 큰 이모가 뜨거운 국물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큰 이모가 치마를 잡고 소리치셨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아빠 얼굴을 손가락으로 정면에서 가리키셨습니다. 당신, 곧 죽을 놓친 네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을 이딴 데다 처발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어요. 인연이 저 뿌리 하나에 얼마를 처발랐는지 알기나 해? 250만이야. 250만. 내 아들이 은행에서 하루 종일 허리 굽혀서 번 돈을.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흔드시며 소리쳤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남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동생 목소리가 떨렸죠. 남동생이 시어머니 쪽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는데 아빠가 손을 드셨습니다. 영호야, 앉아라. 아빠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방 안소음을 그대로 눌렀어요. 남동생이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자리에 앉았죠. 아빠가 천천히 몸을 굽히셨습니다. 바닥에 굴러있는 산삼을 두 손으로 조심히 주우셨어요. 흙이 뿌리에 묻어 있었죠. 아빠는 산삼을 양복 옷서프로 천천히 닦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갓난아기 얼굴을 닦듯이요. 방 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산삼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신 채 저를 올려다보셨죠. 영주야. 아빠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이거면 됐어. 아빠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제 명치를 정통으로 때렸죠. 저는 그 순간 몸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뭔가가 그날 아침 새벽 5시부터 매일같이 참아온 뭔가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씩씩거리며 서 계셨죠. 아가씨가 그제야 시어머니 팔을 잡고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미안해. 엄마가 하도 오고 싶다고 하셔서 갈빗집 이름 대면서 자꾸 여기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못 말렸어. 아가씨가 눈을 내리깔며 변명했어요. 저는 아가씨 손을 봤죠. 아가씨의 왼손에 검은색 자동차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반질반질한 어제 시어머니가 이불 밑으로 감추셨던 바로 그 열쇠였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착하고 맞물렸죠. 아가씨는 그저께 저에게 잔치 장소와 시간을 2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청기와 갈비,
11시 반. 그리고 어제 낮에 아가씨가 시어머니 방에 다녀갔죠. 시어머니 손에 낯선 자동차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요. 오늘 아침 시어머니 아침상을 받으리라고 20만 원까지 붙여 부탁했는데 아가씨는 시어머니를 이 자리로 태워왔습니다. 아가씨,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가씨, 그 열쇠 뭐예요? 제가 아가씨 손을 가리키며 물었죠. 아가씨의 얼굴색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는 아가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가씨가 태우고 왔죠? 어머님을. 제가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새언니, 그게 아니라 장소랑 시간 그저께 2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죠. 아가씨가 시어머니 팔을 붙잡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엄마가 자꾸 오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아가씨가 웅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다시 목청을 높이셨죠. 내가 오자고 했다. 내 아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큰 이모가 그제야 한복 치마의 국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낮게 한숨을 내쉬셨죠. 만수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우리 밥은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큰 이모가 아빠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산삼을 두 손에 감싸 쥔 채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갈비집 사장님을 불러 계산대로 갔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상 다시 차려주실 필요 없고요. 오늘 예약한 것 전부 계산해 주세요. 제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사모님, 이거 그냥 서비스로. 아닙니다. 전부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큰이모 한복 세탁비 30만 원만 따로 결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담담했죠. 계산을 마치고 저는 큰이모께 봉투를 건네드렸습니다. 이모, 한복 세탁비예요. 오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큰이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영주야, 네가 왜 미안해? 네가 왜? 큰이모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아빠와 남동생을 부축하듯이 데리고 갈빗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방 안에 그대로 남겨두었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 아빠 임대 아파트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죠. 아빠는 여전히 산삼을 손수건에 싸서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아빠 집 현관에 도착해 아빠를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물 한 컵을 떠다 드리고 나가려는데 아빠가 제 손목을 잡으셨죠. 영주야. 아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아빠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뭐래요? 제가 되물었죠. 다 안다. 아빠가 다 안다. 아빠가 제 손목을 놓지 않으신 채 창밖을 보셨습니다. 사돈댁 얘기, 명절마다 네가 왜 못 오는지, 왜 얼굴이 매년 반쪽이 되는지, 아빠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야.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아빠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저는 아빠 옆에 조용히 앉았죠. 이제 그만해. 아빠가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해라. 아빠가 처음으로 사돈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아빠 손을 마주 잡았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논밭에서 평생을 보낸 손이었어요. 남동생이 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도 우리 남매는 별말이 없었죠.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남동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나. 남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누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뭐든. 남동생 목소리가 짧게 갈라졌죠. 저는 남동생 어깨를 한번 다독이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지하철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어요.
바깥 풍경이 흘러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목록이 저절로 만들어졌죠. 첫째, 카드 자동 결제 12건 해지. 둘째, 통신사 부가 서비스 정리. 셋째, 지난 5년치 지출 내역 파일 인쇄. 넷째, 재가센터 사직 이메일. 머릿속의 숫자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집 현관문을 여는데 안쪽에서 홈쇼핑 방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돌아와 자기 방에 누워 계셨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 잠깐 섰지만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5년간 매일 저녁 한 줄씩 기록해온 엑셀 파일 하나가 화면에 열렸죠. 파일 이름은 그저 가계부였어요. 날짜, 항목, 금액, 결제 카드. 칸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 줄은 2021년 3월 12일이었어요. 시어머니 휴대폰 요금 자동 결제 시작. 그 아래로 60개월치 요금이 한 줄씩 이어졌죠. 정수기 렌탈, 성당 교무금, 경로당 회비, 홈쇼핑 결제 340건, 밍크 목도리 89만 원, 금반지 새 돈 128만 원, 명품 가방 이름 옆에 38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틀니값, 보약값.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파일 맨 아래 합계칸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커서를 옮겼습니다. 7,800. 시어머니 앞으로 5년간 나간 돈이 7,8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아가씨가 조카 학원비, 등록금, 노트북, 교복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받아간 돈이 따로 정리된 시트가 있었죠. 그 합계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숫자를 더하니 화면에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죠. 2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상가 하나 얻어 김밥집이라도 열자던 제 계획을 시어머니 병원비로 다 밀어 넣었었죠.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프린터를 켰어요. 두 부를 인쇄했습니다. 한 부는 서재 금고 안에 넣었고 다른 한 부는 내일 아침 은행 대여금고에 맡길 참이었죠. 인쇄된 종이 뭉치를 손에 쥐고 있으니 손끝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걸려있는 자동결제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통신사, 정수기, 성당, 홈쇼핑 후불결제, 케이블 방송, 경로당 개, 성당 자매님 개. 12건이 줄줄이 뜨는 걸 저는 하나씩 해지 버튼을 눌렀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첫 번째를 눌렀을 때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7번째쯤 되니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죠. 12번째 버튼을 누르고 저는 노트북 옆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맛이 달았어요. 통신사 앱으로 넘어갔죠. 시어머니 휴대폰에 붙어 있던 부가 서비스 12개. 무슨 알림 서비스, 데이터 안심 옵션, 컬러링, 벨소리 정액제, 스팸 차단, 백업 서비스. 시어머니는 문자 하나 제대로 못 읽으시는데도 매달 8만 원어치가 부가 서비스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해지했어요. 요금 청구지를 저의 카드에서 시어머니 본인 계좌로 돌려두었죠. 시어머니 통장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매달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걸로 감당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남편과 공동으로 쓰던 생활비 통장에 제 요양보호사 월급 90만 원이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 자동이체 경로를 오늘 밤 안에
제 명의 새 통장으로 바꾸는 데는 3분이 걸렸습니다. 이메일 앱을 열었어요. 제가 방문 요양센터 센터장님 앞으로 이메일 창을 새로 열었죠. 센터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어머님 가족 요양을 이번 주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정식 사직서는 월요일 오전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영주 드림. 짧게 세 줄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캘린더 앱을 열고 월요일 일정을 적어 넣었죠. 오전 9시 은행 대여금고, 오전 10시 주민센터, 세대분리 신청서, 전입신고서,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오후 1시 재가센터, 사직서 제출. 목록을 다 적고 저는 서재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새벽 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폴더 하나를 열었죠. 폴더 이름은 그냥 사진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18장이 들어 있었어요. 깨진 국그릇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진 사진. 제 팔뚝에 벌겋게 남은 손자국 사진. 시어머니가 던진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벽지에 시커먼 얼룩을 남긴 사진. 부엌 싱크대 앞에 산산조각난 유리컵 사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남편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증거처럼 찍어두었던 사진들이었어요. 한 장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한 사진들이었죠. 저는 사진 폴더를 별도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이제는 하소연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록이 필요한 거였죠.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안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죠. 시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홈쇼핑 방송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부엌 식탁 앞에 섰어요. A사 봉투 하나를 준비했죠. 봉투 안에 지출 내역 요약 한 장을 넣었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결제자, 이름 정영주. 그 아래에 카드 명세서 사본 5장을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하며 경로당에 돌린 물건들이 언제 어느 카드로 결제됐는지 형광펜으로 표시된 종이였죠. 밍크 목도리 89만 원, 결제자 정영주. 금반지 새 돈 128만 원, 결제자 정영주. 성당 자매님 계모임 회비 5만 원, 결제자 정영주. 봉투를 봉하지 않고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포스트잇 한 장에 짧게 메모를 적었어요. 월요일 오전에 은행과 주민센터 다녀올 예정. 그동안 어머님 곁에 있어줘. 포스트잇을 봉투 위에 붙였죠. 이혼이라는 2글자는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봉투 안의 서류를 남편이 다 읽은 다음에 남편 입에서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부엌 불을 껐죠.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홈쇼핑 화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잠깐 문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죠. 30년 동안 저는 저 방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 눈치를 봐왔습니다. 기저귀는 언제 갈아드려야 하나, 죽은 언제 데워야 하나, 오늘은 무슨 그릇이 날아올까?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문을 열지 않고 지나쳤어요. 서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었죠. 책상 위에 놓아둔 아빠 편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결국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상자가 뒤집힐 때 편지도 국물에 젖어 글씨가 다 번져버렸으니까요. 저는 편지지를 반듯하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안쪽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25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이 찍힌 통장이었죠.
첫 월급 42만 3천 원부터 마지막 월급 218만 원까지 25년치 도장이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잠깐 손에 쥐어보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통장 옆에 새 통장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이었죠. 시어머니 방의 방송 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리모컨을 놓치고 잠드셨나 봅니다. 집안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재 소파에 몸을 눕혔죠.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옆에서 자는 대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담요를 끌어덮었어요. 천장이 눈에 들어왔죠. 낮에 아빠가 산삼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옷서프로 흙을 닦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손의 주름이 오래된 박고랑처럼 깊었어요. 괜찮다. 아빠는 이거면 됐어. 아빠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다시 울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3년 전 아빠 위암 진단받던 날에도, 시어머니가 처음 재떨이를 던지시던 날에도, 남편이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던 그 밤에도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었죠. 오늘 밤은 눈이 그저 감겼습니다. 담요 밑에서 손끝을 한번 오므렸다 펴봤어요. 떨림이 없었죠. 식탁 위에 놓아둔 A사 봉투가 아침이면 남편 눈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대충 그림이 그려졌어요. 남편은 봉투를 열고 첫 장을 읽고 두 번째 장을 넘길 거고 세 번째 장에서 아가씨 이름이 나오면 얼굴이 굳을 거였죠. 시어머니는 뭔가가 심상치 않다는 걸 뒤늦게 눈치채고 거실로 나오시겠고요. 그 그림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캐리어를 챙기고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아주 옅게 스미기 시작했어요. 서재 커튼 사이로 회색빛이 한 뼘쯤 들어왔죠. 저는 담요를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그 시간이면 이 집 식탁 위에서 저의 30년이 정리될 거였어요. 아침 8시, 저는 요양보호사 근무복 대신 감색 재킷을 걸치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죽그릇 옆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약 봉투도 요구르트도 오늘은 없었죠. 남편 국그릇 옆에는 어젯밤 준비해둔 A사 봉투 하나만 올려두었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다가 식탁 앞에 앉은 제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 어디가? 남편이 제 재킷 소매를 훑으며 물었어요. 응, 오늘 볼 일이 좀 있어. 저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죠. 남편은 식탁에 앉아 국그릇 옆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야? 남편이 봉투를 뒤집으며 물었어요. 열어봐. 제가 짧게 대답했죠. 남편이 봉투를 열어 첫 장을 꺼냈습니다. 지출 내역 요약 한 장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려가는 게 보였죠. 7,8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이 숫자가 뭔데? 남편이 저를 봤어요. 두 번째 장 넘겨봐. 저는 커피만 한 모금 마셨죠. 남편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카드 명세서 사본이었어요. 밍크 목도리 89만 원, 금반지 128만 원, 명품 가방 380만 원. 결제자 정영주 세 글자가 형광펜으로 노랗게 칠해져 있었죠. 남편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예, 며느라. 홈쇼핑에서 뭐가 안 왔어. 어제 주문한 이불이 안 왔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 번째 장을 넘겼어요. 아가씨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힌 종이었죠. 조카 학원비 80만 원, 교복비 60만 원,
노트북 130만 원, 등록금 380만 원, 기숙사 보증금 200만 원. 날짜와 금액이 5년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합계 4,200만 원. 남편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살짝 멈췄어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죠. 시어머니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었다는 통신사 안내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저를 봤어요. 여보, 이거 진짜야? 남편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죠. 진짜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이가 4천만 원을? 남편이 종이를 다시 봤어요. 4,200만 원. 5년간. 제가 정정해 주었죠. 당신이 왜 이걸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안 들었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지난 5년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어머님 카드값이 이번 달도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선희 아가씨가 또 200달라고 했다고. 그때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제가 남편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요양보호사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회사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래? 5년 동안 당신 대답은 이 세 마디가 전부였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서 오히려 낯설었죠. 시어머니 방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재야, 홈쇼핑이 안 온다니까? 오늘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 눈이 식탁 위에 종이 뭉치를 훑고 남편의 얼굴을 봤죠. 남편이 종이 한 장을 집어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밍크 목도리 89만 원짜리. 이거 누가 결제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시고 종이를 들여다보셨죠. 뭐냐 이게?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사준 목도리잖아. 성당 자매님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여기 결제자 이름 보라니까. 정영주. 정영주가 자기 카드로 결제했어. 엄마 아들 카드가 아니고. 남편이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었어요. 시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그 세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셨죠. 인연이 자기 돈으로 사줬다는 말이야? 내 아들 돈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죠. 엄마, 지난 5년간 엄마 앞으로 나간 돈이 7,800만 원이야. 그거 다 저 사람 카드에서 나갔어.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고. 남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안경을 벗으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죠. 그러다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30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옷장에서 시어머니 옷을 하나 꺼냈어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저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 쪽을 봤죠.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은 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오늘부터 저는 어머님 안 돌봐요. 제가 센터에도 어젯밤에 사직서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제출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담담했죠.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드셨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도둑년. 5년 동안 매일이었죠. 정작 도둑질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 종이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식탁 위에 종이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언제 너를.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죠.
어머님, 새 요양보호사가 사흘 뒤에 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돌봐드릴 거예요. 제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라 나섰어요. 여보, 잠깐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죠. 우리 얘기 좀 해. 응? 이거 하루아침에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야. 5년이야. 제가 팔을 조용히 뺐어요. 내가 지금 은행에 갔다가 주민센터 갈 거야. 오후에는 제가 센터, 저녁에는 아빠 집.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죠. 당신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두고 어디 가?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있잖아. 오늘부터 당신이 받으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다시 제 팔을 붙잡았죠. 여보,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하자니까.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눈을 마주 봤어요. 25년을 산 남편의 눈이었죠. 저녁에 연락할게.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이 떨리지 않았죠. 은행에서는 대여금고 계약을 하고 지출 내역 사본을 봉투에 담아 넣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세대분리 신청서를 접수하고 아빠 주소지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남편 앞으로 걸려있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죠.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 반복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센터에 도착했어요. 센터장님이 사무실에서 저를 맞아주셨죠. 정 선생님, 어젯밤 메일 잘 받았어요. 센터장님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두 손으로 건네드렸어요. 센터장님이 종이를 받아 잠깐 들여다보시더니 저를 봤죠. 잘 결심하셨어요. 센터장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잠깐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다른 어르신 댁으로 매칭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어머님은 새 선생님으로 배정해 주시고요. 제 목소리가 담담했죠. 이미 준비해뒀어요. 사흘 뒤부터 새 선생님이 방문할 거고 그 사이는 남편분이 회사 반차 붙여서 돌보시라고 통보 나갈 겁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센터장님이 서류를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새로 배정될 거예요. 거기 원장님이 마침 사람이 급하다고 하셔서 센터장님이 저를 보며 처음으로 옅게 웃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두 번 숙였죠. 제가 센터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가씨였어요. 저는 화면을 잠깐 봤죠. 수신 차단 목록에 아가씨 번호를 추가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으로 한강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강물이 오후 햇빛에 반짝였죠. 아빠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영주냐? 짐 두고 밥부터 먹어. 아빠가 짧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셨죠.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아침부터 끓여두신 국이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 옆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죠. 식탁 위에 밥공기와 국그릇,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 두 벌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빠가 국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로 국을 뜨셨죠. 많이 먹어라. 아빠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 국물이 뜨거웠죠. 첫 술을 뜨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김치만 밥 위에 얹어주셨어요.
아빠와 마주 앉아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이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재중 알림이 화면에 계속 쌓이는 게 진동으로 느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뒤집어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그거 좀 꺼놔라. 아빠가 김치를 밥 위에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응, 아빠. 저는 짧게 대답했죠.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17통, 아가씨의 문자가 32통이었어요. 문자를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아빠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뉴스를 켜셨습니다. 저도 아빠 옆에 앉아 뉴스 화면을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빠가 광고 시간에 저를 흘끗 보셨습니다. 얼굴이 반쪽이다. 낮잠 좀 자도. 아빠가 리모컨을 소파 팔걸이에 놓으셨어요. 괜찮아요, 아빠. 제가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죠. 안방 이불새로 펴놨다. 들어가 자라. 아빠가 짧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뉴스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죠. 아빠가 오늘 아침에 볕에 널어뒀다가 다시 개어놓으신 이불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깨어보니 오후 4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빠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이. 우리 영주 지금 여기 와 있어. 자고 있어.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셨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가 저를 보시더니 수화기를 내미셨어요. 은숙이야. 너 찾는다. 아빠가 소파에서 몸을 살짝 옆으로 옮기셨죠. 저는 수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언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주야, 나야. 지금 어디야? 은숙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죠. 저 지금 아빠 집이에요, 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주야, 나 지금 부녀의 카톡방 보고 놀라서 전화하는 거야. 지금 이 아파트가 난리 났어. 은숙 언니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제가 물었죠. 위층 어르신이 그동안 자랑하고 다니셨던 그 밍크 목도리 있잖아. 그거 며느리 카드에서 결제된 거라는 얘기가 2시간 전부터 부녀의 단톡방에 돌아. 지금 아파트 전체가 그 얘기야. 은숙 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언니,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물었죠. 어저께 갈비집 사건, 위층 어르신 성당 자매님이 알게 됐대. 그 자매님 며느리가 너랑 같은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받았던 사람이야. 이름이 뭐라 했더라. 아무튼 그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대. 밍크 목도리, 금반지, 매달 나가는 성당 교무금까지 전부 너 카드에서 나갔다는 걸. 은숙 언니가 한 번에 쏟아내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성당 카톡방에 올렸고 성당 카톡방에서 경로당 카톡방으로 넘어갔고 경로당 카톡방에서 부녀회로 넘어온 거야. 2시간 만에. 은숙 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언니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짧게 대답했죠. 영주야, 너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은숙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 괜찮아요, 언니. 아빠랑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아빠가 저를 보고 계셨죠. 뭐라니? 아빠가 짧게 물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빠. 아파트에 소문이 좀 났대요. 제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빠는 더 묻지 않으시고 다시 뉴스로 눈을 돌리셨죠.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넘어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죠. 어머니 응급실 실려가셨어.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해서 뭐라 하시니까 혈압이 오르셔서 119 불렀어. 지금 병원이야.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카톡을 다 읽고 저는 짧게 답장을 썼어요. 오늘부터 어머님 보호자는 당신이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아빠가 그 옆에서 화면을 흘끗 보시고는 부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시고 뭔가를 꺼내 오셨어요. 시골에서 담가두신 매실주 한 병이었죠. 아빠가 유리잔 2개를 식탁에 놓으시고 술을 따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한잔 해라.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식탁으로 옮겨 앉았죠. 아빠가 제 잔에 매실주를 반쯤 채워주셨습니다. 아빠,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제가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 잔 정도는 마셔라. 아빠가 짧게 말씀하시고는 당신 잔을 드셨죠.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잔을 살짝 부딪히셨어요. 영주야. 아빠가 저를 부르셨죠. 네, 아빠.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아빠가 2글자를 조용히 뱉으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시집가던 날에도, 첫 아이를 낳던 날에도, 시어머니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날에도 아빠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실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뜨거웠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얼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카톡이 아니라 통화였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응급실인데. 어머니 진료비 결제하려는데 내 카드 한도가 부족해. 남편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인데? 제가 물었어요. 180만 원. 입원까지 하면 더 나올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죠. 어머님 통장 확인해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응, 어머님 앞으로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나오는 통장. 아가씨가 관리하고 있었잖아. 그 통장에 5년치가 쌓여 있을 거야. 제 목소리가 담담했죠. 5년치? 아니, 그거 선이가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확인해 본 적 있어? 제가 물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죠. 오늘부터 어머님 통장은 당신이 직접 확인해. 아가씨한테서 통장이랑 도장 받아. 그 안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당신 눈으로 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시간에 선인애를 어떻게 가? 남편이 웅얼거렸어요. 택시 잡아. 오늘 밤에 못 받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받아. 제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휴대폰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빠가 잔에 매실주를 다시 따라주셨어요. 영주야. 아빠가 저를 부르셨죠. 네. 너는 그동안 뭐가 그렇게 무서웠니? 아빠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뭐가 무서웠는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빠. 제 목소리가 낮아졌죠. 이혼당하면 어디로 가나 무서웠고, 어머님이 밤중에 무슨 일 나실까봐 무서웠고, 남편이 나 없이 못 살까봐 무서웠고, 나중엔 그냥 무섭다는 게 뭔지도 잊어버릴 만큼 지쳐서 무서운 게 무섭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매실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창밖만 보셨어요. 근데 아빠, 제가 아빠를 봤죠. 어제 아빠가 산삼을 옷서프로 닦으실 때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무서워졌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봤어요. 아빠의 눈에 물기가 살짝 어렸다가 아빠가 얼른 고개를 돌리셨죠. 아빠는 밥이나 잘 먹어라. 그거면 됐다. 아빠가 다시 매실주를 드셨습니다. 저와 아빠는 그렇게 매실주 한 병을 반쯤 비웠어요.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죠. 선희 집이야. 지금 통장 보고 있는데 5년간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선희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어. 총 1,800만 원. 카톡이 한 줄 더 왔습니다. 선희가 오빠가 엄마 안 챙기니까 자기가 챙긴 값이래. 지금 서로 언성 높이고 있어. 저는 카톡을 다 읽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아빠께 그 얘기를 굳이 옮기지 않았죠. 아빠, 저 이제 자야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자라. 이불 위에 담요 하나 더 얹어놨다. 아빠가 잔을 마저 비우셨어요. 안방에 들어와 이불 속에 몸을 눕히는데 창밖에서 옆방의 아빠가 자리에 눕는 소리가 들렸죠. 한참 뒤에 아빠의 조용한 코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오래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12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든 밤이었죠. 베개에 뺨을 대는데 어제 이맘때 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카드사 앱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 전에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뭔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벽을 넘어왔죠.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8시 저는 눈을 뜨고 나서도 한참을 이불 속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참새 소리가 들렸죠. 아파트에서 새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다는 걸 저는 그날 아침 처음 알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9시간을 내리잔 밤이었어요.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죠. 거실로 나와 보니 아빠는 이미 시장에 나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 냄비가 뚜껑을 반쯤 열어둔 채 놓여 있었어요. 옆에 밥공기가 하나, 김치 접시가 하나, 포스트잇 한 장이 밥공기 옆에 붙어 있었죠. 국 데워서 밥 말아 먹어라. 시장 다녀오마. 아빠 글씨였습니다. 저는 국을 데워 밥을 말아 먹었어요. 혼자 먹는 아침상이 오랜만이었죠. 숟가락질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밥공기를 절반쯤 비웠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국그릇을 그대로 두고 인터폰 화면을 봤죠. 남편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손에 서류 뭉치를 2뭉치나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남편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현관 앞에 그대로 섰죠. 들어와. 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지 못하고 그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무릎 꿇지 마. 앉아. 소파에 앉아. 제가 소파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내가 잠깐만 이러고 있게 해줘. 남편이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남편 앞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잠깐 서 있었죠. 여보, 나 사흘 동안 엄마 통장이랑 병원 서류 다 뒤졌어. 남편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국민연금 통장, 5년치 거래 내역 다 뽑아왔어. 선희가 매달 20만 원, 어떤 달은 40만 원씩 자기 계좌로 이체한 흔적. 총 1,800만 원. 남편이 종이를 한 장씩 넘겼어요. 선희한테 물었더니 오빠가 엄마 안 챙기니까 자기가 관리한 값이래. 5년간 매달 20만 원, 40만 원이 관리비래. 남편이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를 냈죠. 어제 저녁에 엄마 앞에서 선이랑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을 봤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왜 자기 통장을 며느리한테 안 맡기고 딸한테 맡겼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엄마 대답이 뭔지 알아?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서 못 믿는데. 5년 동안 매일 지 옆에서 밥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준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서 못 믿고 가동한 통장 관리비 명목으로 1,800만 원 빼먹은 딸은 자기 자식이라 믿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30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3번 봤죠. 시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첫 아이 낳던 날, 그리고 지금. 소파에 앉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무릎을 펴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아빠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왔죠. 어젯밤 아빠가 잠드신 뒤에 제가 미리 써둔 각서였습니다. 3줄짜리 각서였어요. 첫째, 어머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생활비는 오늘부터 최성재와 최선희가 6대4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가 종이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죠. 둘째, 정영주 명의 카드에서 어머님과 관련된 지출은 단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셋째, 어머님 돌봄은 반드시 외부 요양보호사에게 맡긴다. 남편이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이 종이를 접었다 폈어요. 이거 사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각서는 각서고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하자.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볼펜을 꺼내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어요. 3줄 밑에 남편의 이름과 오늘 날짜가 적혔죠. 저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셔? 제가 물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선인의 집에 계셔. 근데 남편이 말을 흐렸죠. 근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엄마랑 선이랑 또 크게 싸웠어. 통장 문제 때문에. 엄마가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하시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처에 원룸 하나 알아보고 있어. 외부 요양보호사 매칭도 제가 센터에 오늘 오전에 신청했고. 남편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죠. 원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임대료가 남편 이름 앞으로 걸려 있었어요. 잘했어. 제가 짧게 말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신 차단해둔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아가씨였죠. 3번으로 걸어온 겁니다. 새언니 나야. 아가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용건만 말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죠. 새언니,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불렀어요. 5년간 4,200만 원. 아가씨가 조카 학원비랑 등록금이라고 저한테서 받아간 돈이에요. 이번 주 안에 차용증 쓰세요. 5년 분할 상환으로 정리합시다. 안 쓰시면 민사소송 갈 겁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아가씨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환이 학원비를 이제 와서 갚으라니. 아가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카 학원비면 아가씨 앞으로 청구서 오게 아가씨가 계약했어야죠. 근데 결제자는 저였어요. 그건 조카 학원비가 아니라 저한테서 빌려간 돈이에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새언니, 우리가 5년을 봐온 사이잖아. 아가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차용증 안 들고 오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 갈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죠.
선이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아빠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죠. 인터폰 화면에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새언니,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아가씨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죠. 저는 인터폰 화면만 보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걸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버려둬. 제가 짧게 말했죠. 아가씨가 한참을 문을 두드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나서 복도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다가 아가씨와 마주치신 모양이었죠. 자니가 사돈댁 따님인가. 아빠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새언니가 저한테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아버님이 좀 얘기 좀. 아가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리 영주한테는 이제 남이니까 그쪽 볼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아빠가 짧게 대답하시고 도어록 번호를 누르셨죠. 문이 열리고 아빠가 시장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복도에서 아가씨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우리가 남이라뇨. 아가씨가 소리쳤죠. 아빠가 문을 그대로 닫으셨습니다. 아빠가 시장 봉투를 부엌 식탁에 놓으시고 소파에 앉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께 고개를 깊이 숙였죠. 장인어른. 남편이 목이 잠긴 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오래 굶었을 텐데 최서방도 앉아서 뭐 좀 먹어라. 아빠가 짧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의 어깨가 그 말에 살짝 흔들렸죠. 아빠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시고 밥을 새로 푸셨습니다. 새 그릇을 식탁에 나란히 놓으셨어요.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죠.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식탁에 낮게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남편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빠가 손을 저으셨죠. 됐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지난 얘기는 하지 마라. 아빠가 짧게 말씀하시고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간 뒤 아빠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오셨죠. 낯선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제가 통장을 받아들고 물었죠. 시골 논밭 정리했다. 큰 밭은 두고 작은 밭 2개랑 산자락 하나만 팔았어. 그거 정리해서 내 이름으로 정기예금 들어뒀다. 아빠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아빠, 이거 언제 정리하셨어요? 제가 통장을 열어봤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제가 5년간 시댁에 부었던 돈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작년 봄에 위암 재발할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그러길래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이 통장 내 손에 못 들어갈까봐. 아빠가 창밖을 보셨어요. 그때부터 준비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죠. 1년 넘게 두고 봤다. 언제 너한테 이걸 줄까 하고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아빠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통장을 2 손으로 감쌌어요. 아빠, 저 이제 뭐하고 살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께 이 질문을 던졌죠.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빠가 웃으셨어요. 주름이 눈가에 오래 남았죠.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빠 임대 아파트 근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반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월급은 시댁에 매달 붙던 돈보다 오히려 적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걸 보는 게 낯설었죠.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아침, 은숙 언니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영주야, 잘 지내? 은숙 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죠. 네, 언니. 잘 지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위층 어르신 소식 좀 전해줄까 해서 은숙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언니. 제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죠. 어르신이 지금 원룸에 계시잖아. 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 손목이 부러지셨다더라.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최 차장님이 사흘째 병실에서 간호 중이시래. 은숙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상하게도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을 텐데 그날 아침엔 담담함이 먼저 왔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남편이 잘 돌보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주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목소리가 예전이랑 다르다. 은숙 언니가 살짝 웃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죠. 시어머니는 사건 직후 사흘간 아가씨 집에 얹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통장 관리 문제로 아가씨와 대판 싸우신 뒤 결국 남편이 얻어준 근처 원룸으로 옮기셨어요. 외부 요양보호사가 매일 아침 다녀가고 남편이 주말마다 반찬을 배달한다고 했죠. 경로당과 성당은 두 곳 다 발길을 끊으셨다고 은숙 언니가 그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밍크 목도리를 자랑하시던 그 자리에 다시는 가시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홈쇼핑 방송도 원룸에는 케이블이 안 들어와서 못 보신다고 했죠. 아가씨 소식도 몇 번 걸러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관리 권한을 완전히 잃었고 조카 등록금 문제로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죠. 아가씨가 지난달 첫 상환일에 이틀 늦게 입금했을 때 저는 곧바로 법무사에게 이행 최고서 발송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정확히 5일 전에 입금이 들어왔어요. 남편과는 협의이혼 조정 절차를 밟았죠. 위자료 대신 지난 5년간 시댁으로 흘러간 1억 2천만 원의 절반인 6천만 원을 5년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분할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재산 정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남편이 지하철역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어요. 여보. 남편이 개찰구 앞에서 저를 불렀죠. 이제 여보 아니야. 제가 조용히 정정해 주었습니다. 영주 씨. 남편이 어색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고맙다는 말 안 할 거야. 지금 그 말하면 너무 뻔뻔하니까. 대신 앞으로 엄마 잘 돌볼게. 내가 아들 노릇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25년을 산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붙잡고 싶은 마음도 그날은 없었죠. 잘 지내.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등 뒤에서 남편이 오래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아빠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주야, 오늘 어디 좀 가자. 아빠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으셨어요. 어디요, 아빠? 제가 물었죠. 경동시장. 아빠가 짧게 말씀하시고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경동시장에 도착했어요. 한약재 냄새가 골목 어기부터 밀려왔죠.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2달 전 저 혼자서 이 골목을 걸어왔을 때는 오동나무 상자 하나에 480만 원을 걸었었어요. 오늘은 아빠와 나란히 걷고 있었죠. 한약방 문을 밀고 들어가니 원장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알아보시고 반색하셨습니다. 어이구, 영주야.
아버님 모시고 왔구나. 원장님이 카운터 밖으로 나오셨어요. 원장님, 아빠 정기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위암 재발 없이 깨끗하대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거 축하드릴 일이네. 원장님이 아빠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오늘은 아빠가 직접 고르러 오셨어요. 지난번 그 삶 같은 걸로 한 뿌리요.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죠. 원장님이 안쪽 방에 들어가셨다가 오동나무 상자 2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번 것도 강원도에서 온 6년근이야. 아버님이 직접 골라보세요. 원장님이 상자를 열어 보이셨어요. 아빠가 두 상자를 번갈아 들여다보시더니 왼쪽 것을 고르셨죠. 이거 얼마요? 아빠가 원장님께 물으셨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서비스로. 원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돈 받으세요. 아빠가 지갑을 꺼내셨죠. 영주가 지난번에 놓고 간 얘기 다 들었어요. 이번엔 내가 사요. 아빠가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원장님이 결국 상자를 봉지에 넣어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빠가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아빠. 이번엔 아빠랑 너랑 나눠서 먹자. 아빠가 짧게 말씀하셨죠.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아빠.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먹어. 너도 몸 챙겨야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아직 많다. 아빠가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죠. 그날 저녁 아빠와 저는 부엌에서 산삼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빠가 뿌리를 반으로 잘라 절반은 접시에 놓고 절반은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씹으니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죠. 이 쓴맛을 2달 전 저는 아빠 혼자 삼키게 만들 뻔했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아빠와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아빠가 앞장서서 걸으시고 저는 2걸음쯤 뒤에서 따라 걸었죠. 단지 앞놀이터를 지나 화단을 도는데 화단 옆에 낯선 암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었어요. 이거 언제 생겼어요, 아빠? 제가 함 앞에 잠깐 섰죠. 지난달인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나 봐. 아빠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함을 바라봤어요.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제가 아빠께 말씀드렸죠. 뭐 두고 왔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저는 뛰다시피 집으로 올라갔어요. 서랍 맨 안쪽에 5년 전부터 넣어둔 봉투 하나가 있었죠. 신경안정제 남은 알약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지난 5년간 밤마다 반 알씩 삼켜온 그 약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봉투를 꺼내지 않았죠. 봉투를 손에 쥐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거함 앞에 다시 섰어요. 뚜껑을 열고 봉투째 안에 넣었죠.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 55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이마 위에 얕은 흉터가 하나 있었죠. 3년 전 시어머니가 던진 국그릇에 스쳤던 자리였습니다. 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도 요양보호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얼굴이었죠. 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마주봤습니다. 정만수의 딸이자 오늘 오후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 18분의 점심을 챙겨드린 요양보호사이자 다음 주면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글서예 강좌를 신청할 예정인 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정영주였죠. 창밖으로 노을이 오래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아주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죠. 바람이 얼굴에 닿는데 그 바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뺨을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저를 부르셨어요. 영주야, 밥 먹자. 아빠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죠. 네, 아빠. 지금 가요. 저는 창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 몫의 밥이 놓여 있었어요. 숟가락 두 벌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저는 아빠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기저귀부터 확인하던 30년 남편이 남긴 반찬 그릇을 치우고 나서야 겨우 커피 한 잔을 내리던 그 아침들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55살에 이혼 도장을 찍고 신경안정제 봉투를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 얼굴을 꼭 마주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하루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